세 번째 세션이네요. 첫 번째 하드웨어 했고, 두 번째 OS 설치했고, 이제는 분석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미래부랑 행자부 다 와서 이제 막 설명 장관님, 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굉장히 핫하게 뜨겁게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뭐 빅데이터에서 흘러오면서 이제는 한 10년 정도 넘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는 아직 완전히 우리 눈앞에 오진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같은 회에서 얘기할 적에도 2020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2, 3년이 더 남은 거죠. 3년 정도 남은 2020년 정도에 이제 핫하게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 3년 동안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세스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분석 관점, 즉 데이터 중심의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4.0에 간단히 보도록 하고, 한국에 적합한 인더스트리 4.0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혁명의 발전과 아울러서 저희 정보기술 인프라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 70년대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 2010년대, 2017년까지 어떠한 정보기술의 인프라가 발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한국에서 중요하게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ICBM, IoT, 아까 이제 미래부에서 얘기를 해주셨죠. IoT하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M이젠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데이터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BI 컨퍼런스에서 ICBM 얘기를 했더니 뒤에 늦게 얘기하시는 분이 ICBM 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나오죠. 그래서 꼭 한번 ICBM이 뭐다라는 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4.0,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개념, 범위까지도 재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독일에서 시작했죠. 작년 초 정도 됐나요? 작년 초 정도에 시작을 해서 약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사실상 독일에서 시작한 거는 AI하고 IoT 한 두 가지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로봇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신수종, 뭐 5가지, 10가지 산업,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산업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이맘때 그 인공지능 알파고 시오크에 이어서 우리는 AI를 4차 산업의 핵심 주제로 요소로 꼽고 있죠. AI를 포함해서 ICBM. 그래서 산업 어떠한 기계 지능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가지고 산업의 구조의 근본이 바뀌고 있는 걸 갖다가 미래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역시 미래부에서 정의한 ICBM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요소, 핵심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3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의 반자동화라고 하죠. 3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지능화가 결합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알파고의 쇼크라든지 어떤 머신러닝, AI라는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얘기한 대로 3차 산업혁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IoT라든지 머신러닝이라는 얘기가 지금 화두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3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우리는 다 겪었던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Io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에서 점 하나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IoT가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즉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사실상 장비도 비싸고 OS도 이런 오픈소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저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고 빅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고급 분석을 다 하고 있었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학습에서 조금 더 우리가 고도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쓰고 더 복잡해진 로직, 복잡해진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즉 머신러닝을 가트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단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형회귀 분석이나 아니면 스코어 카드도 머신러닝의 일부다. 이미 우리는 다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은 디시전 트리나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얘기하고 최첨단의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라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 우리 알파고가 사용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익히 다 들어봐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회사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적용할 적에는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머신러닝 새로운 거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사실상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변화의 충격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적용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보기술의 인프라에 대해서, 인프라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1970년대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발전을 해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75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ERP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소가 발전을 한다든지 쭉 저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분석 관점에 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90년대 말 2000년대 접어들면서 DW 어플라이언스 우리 많이 했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만들고 CRM 프로젝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거치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기술의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픈소스라든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 또 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우리가 모든 작업을 수행을 했었는데 어떠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인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 현재까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오픈소스와 하둡, 클라우드, 인메모리 기반의 이런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정보기술의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요소인 4차 산업,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ICBM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BM은 사실 클라우드라는 어떤 저장소를 통제하는 중앙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 분산 환경이 저장했든 아니면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서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는 IoT 정보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저장하는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다양한 분석 솔루션, 다양한 분석 툴을 가지고서 분석 서비스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끔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있고, 그렇게 솔루션으로서 분석된 것은 다시금
모바일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oT에서는 세스가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ESP라는 기능과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 기반에서 예전에 온프리미스 첫째 시간에 이제 델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죠.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세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클라우드 환경의 새로운 아키텍처 잘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 플랫폼이 지원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빅데이터 개방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AI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분석 서비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갖다 모바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oT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사실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잘 하고 있어요. 트랜잭션 데이터도 잘 수집을 하고 뭐 매일같이 AT&T에서 나오는 거 센서 데이터 배치 작업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집하는 방법을 갖다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우리 최하위단의 디바이스 핸드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조그만한 기계 장비가 됐든 아니면 뭐 트럭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엣지 어널리시스 거기에서 엣지단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야간 배치 작업으로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엘레스트라는 어떠한 누적 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갖다 분석하는 기반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IoT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엣지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엘레스트 스토리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누적 데이터라는 거는 야간 배치 작업,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시면 야간 배치 작업으로 돌려서 다음날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주기가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뭐 어떤 타임 레그가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주기가 있는데 우리는 빠르게 고객 응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매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다? 바로 뭐 어떤 쿠폰을 날린다든지 모바일 쿠폰을 날려서 더더욱 뭐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즉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세스가 얘기하고 있는 IoT라는 것이죠. 세스는 이제 이모션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모션, 데이터가 움직이는 중간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IoT 데이터는 가트너가 얘기할 적에 2020년까지 약 300억 개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서 서로 연결돼서 산출된다고 하네요. 300억 개의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를 사용하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IoT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세스가 얘기하고 있는 AOT가 되겠습니다. 즉 인터넷 오브 띵스를 갖다가 보다 유용하게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널리틱 오브 띵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사추세츠의 그 뱁슨 컬리지에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세요. 토마스 데이븐포트 교수님이라고 통계학 박사분인데 이 박사분도 마찬가지로 IoT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을 필요한 AOT를 고려를 해야 될 시점이 우리는 돌아왔다. 즉 새로운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잘못돼 버리면 분석 결과도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은 그닥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석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퍼블리싱해서
데이터가 도착하기 전에 LS 스토리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중간에서 데이터, 뭐 네트워크 탐색 그런 것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트래픽,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다시금 모델링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트리밍 데이터는 굉장히 크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해요. 그걸 다 저장해 놓고 분석을 한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저장할 필요 없이 움직이는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뽑고서 다시 그 데이터는 원래대로 그냥 저장해 놓지, 우리가 뭐 DW나 뭐 목적성 마트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스에서는 이제 이벤트 스튜디오하고 스트림 뷰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직접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한 20가지 이상의 스트림 윈도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스트림 스튜디오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지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고급 분석 기능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코어 카드, 세그멘테이션 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정형 텍스트 분석, 그렇죠. 그런 텍스트 분석의 모델링까지도 데이터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상담원이 VOC가 녹취가 됐을 때 그 시점에 바로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세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석 과정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발생해가지고 데이터가 저장소, 스토리지에 저장된 다음에 뒷단에서 모델링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분석 결과를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저장소가 필요했었죠. 근데 세스가 말하는 IoT의 스트림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감지하고 이벤트를 감지해서 바로 수행한 다음에 모델에 반영하고 다시금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 핵심은 저희 세스가 생각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보다 밸류 있게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AOT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첫 번째 핵심 요소인 IoT의 AOT화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큰 데이터의 짧은 주기에 빅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드웨어적인 장비는 하드웨어에서 다 할 것이고 OS도 다 깔아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RFP 스펙을 보면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 오픈 소스를 뭐 70% 이상을 고객들이 다 사용한다는데 맞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소스 통합 환경에서 개방형 환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고객분들의 대부분은 사용하고 있고 또는 듣고 또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저희 세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멀티밴드 아키텍처, 모든 밴드 아키텍처를 다 수용을 했었는데 이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새로운 아키텍처 구조가 이제 다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새로운 차세대 아키텍처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지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제 멀티 테넌시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예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꼭 이 어떠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그러니까 어떠한 모듈이 있어야지만 내가 기능을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분석이면 분석, 시각화면 시각화, 텍스트 분석이면 텍스트 분석, 다양하게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멀티 테넌시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네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워풀, 오픈, 유니파이드, 어댑티브, 이렇게 네 가지의 세스의 이제 아키텍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파워풀한 내용을 보면은 예전의 방식 싱글 머신에서 탈피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멀티 아키텍처로 들어간과 동시에 예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이제 인메모리 구조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하드웨어만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세스가 얘기한 파워풀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인메모리 하이 퍼포먼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소스와 이제 연계되는, 융합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아키텍처 관점에서 오픈 API라든지 REST API 또는 뭐 any data anywhere 있든지 간에 모든 오픈 소스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거버넌스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베스트 브리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사에서 많이 도입을 해놨던 모든 솔루션들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화될 수 있는,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통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된 환경과,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리소스를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그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세스가 제공하는 게 바로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인메모리 기반의 이제 파워풀한 기능, 오픈소스 API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든지 아니면 도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디플로이 활용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세스가 이제 같이 클라우드 환경 또는 오픈소스 환경과 같이 오픈 앤 오픈소스 인티그레이션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우리는 에코시스템으로 뭐 빠르고 가볍고 효율적인 그런 환경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하둡 오픈 시스템과 같이도 연동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인데요. 빅데이터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I 하면은 그림과 같이 보통 막연하게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AI라는 안에 보면은 되게 많은 알고리즘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로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트너 IDG 테크에서 얘기할 적에 AI라는 것은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는 컴퓨팅 방식을 AI라고 했어요. 똑같이 인간과 같이. 그래서 인간의 뇌에다가 모델링을 수행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에다가 모델링. 저희도 모델링만 돼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반면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AI의 내부 시스템 중에서 학습이라는 영역을 갖다 구체한 거예요. 학습. 반복적인 학습이죠. 그래서 세스가 AI를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세스는 AI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는 학습 영역을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세스의 분석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해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단순 회귀 분석, 단순 선형 분석으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 뉴럴 네트워크까지 세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분석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활용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뭘 할 수 있을까 전부 퀘스천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표준화,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세스가 통계 분석만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QAS라든지 어떤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서 하둡과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작년부터 빅데이터 대중화, 빅데이터 분석의 대중화로 해서 화두가 됐던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널리틱스, 시각화 분석의 어떤 프로덕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 세스는 통계 분석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세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에 다 내재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AI 안에 들어가 있는 중추신경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왜 굳이 지금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 나왔던 것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머신러닝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정의는 바뀌지 않았지만 어떤 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0년대에 보시면은 70년대에는 패턴 인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갖다가 패턴 인식이라고 했어요. 패턴만 인식하면 머신러닝이다. 지금도 이제 패턴 인식은 또 화두가 되고 있죠. 이미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기호주의, 기계학습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들어봤던 신경망, 심층 분석, 신경망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세스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역사와 같이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950년대 말 정도에 퍼셉트론 알고리즘이라는 신경학습 이론이 나왔어요. 세스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79년도에 우리는 KNN 디스크리미넌탈 알고리즘으로 해서 신경학습망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학회에 공지를 했었고요. 발표를 했었고, 이어서 한 90년도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스태티스티컬 통계 모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와서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저희 학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스가 이제 잘할 수 있고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적인 관점,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알고리즘. 데이터적인 관점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죠. 보다 더 컴플렉시티 됐어요. 그래서 반정형,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우리는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보다 더 향상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호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리소스가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세스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의 파워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랬다라고 하면 이제 하이 퍼포먼스 로지스틱, 하이 퍼포먼스 리그레션. 그래서 인메모리 기반의 분산처를 내서 예전에 막 30시간, 40시간 걸리던 게 이제는 단 15초, 1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분석 알고리즘을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고도화돼서 복잡한 데이터를 보다 이제 편리하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의 모든 솔루션에 이제 표준화되어서 셀프 러닝 프로세스를 셀프 러닝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맨 앞단에 있는 IoT 데이터를 추출하는 ESP 알고리즘의 두 번째에 있는 우리가 디시전 매니저, 의사결정을 하는 솔루션에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흘러올 때, 데이터가 저장돼서 트랜잭션이 반영될 때, 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세스는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리트레이닝 또는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셀프 러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젠 마지막으로 모바일 네 번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하면은 제일 유명한 데가 미국의 GE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지멘스겠죠. 둘 다 이제 굉장히 태블릿 PC, 모바일 환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활용이라는 게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표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센서 데이터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특화된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태블릿 PC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차에 타고 내려가면서 우리는 분석을 하죠. 과거 데이터, 재고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미래를 예측해서 단기 수요 예측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미리 태블릿 PC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실제 창고에 가서 재고 관리를 하고 필요한 어떤 지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꼭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 전화로 유선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MBWA라는 현장 경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UK 영국 법인에서는 갤럭시 탭에 있는 탭에 모바일 BI를 탑재를 해서 일반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제 빠른 비즈니스 어널티스를 할 수가 있다.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니피스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도 다 좋은데 맨 위에 보시면은 인덱스 어널시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바일 BI를 이용해서 단지 그냥 대시보드로 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BI를 통해서 내가 직접 디시전 트리, 회귀 분석, 군집 분석,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뭐 SVM이라든지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석 기능을 갖다가 직접 모바일에서 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큰 베니핏이라는 거죠. 인덱스 어널리시스라는 굉장히 키워드가 하나 나왔어요. 인덱스 어널리시스. 우리는 고급 분석이라는 거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이, 통계학 석박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굉장히 툴이 쉬워졌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툴부터 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졌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비즈니스 일반 사용자들도 다 인덱스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그냥 데이터만 분석하고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내가 하면은 어떨까 하는 게 바로 가트너가 얘기하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두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BI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표출하는 게 아니라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모바일 BI에서 표출된 형태예요. 우리는 저런 리포트를 가지고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분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세그멘테이션하는 스코어링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모바일 B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고급 분석이 직접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즉 3번의 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아니면은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뉴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모바일 BI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닥뜨려 있고요. 맞이하고 있는 그 과도기 어떠한 단계에 있고, 아까 미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됐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이가 될 수 있을지, 이끌을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데이터 중심의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방안 4가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 ICBM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누구든지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든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세스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S 코리아의 고준영 이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